뉴욕 증시는 12월 고용지표가 부진했던 가운데 다우가 0.1% 오르는 등 소폭 오름세로 맞섰습니다. 11월 도매 재고가 뜻밖의 상승세를 보인 데다 달러 약세로 상품주가 강세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한편 유럽 증시도 작년 12월 미 고용지표 실망감에도 불구하고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여 상승 마감했습니다. UBS는 유럽 투자은행들에 대해 매수 추천을 했습니다. 유가는 작년 12월 고용지표가 실망스럽게 나왔으나 달러화가 약세를 보여 소폭 올랐습니다. 2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0.1% 높아진 82달러 75센트에 마감됐습니다.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바꾸기 위한 정부의 세종시 최종안이 오늘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종안에는 세종시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와는 물론 입주 기업과 대학 명단도 포함될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고용지표가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오르면서 끝이 났습니다. 다우가 0.1% 상승해 1618을 기록을 했는데요. 주요 지수는 미국의 지난 12월 취업자 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더 늘었다는 소식이 약세로 출발했지만 결국 지표가 좋지 못해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자 상품주가 올랐던 것이 역시나 주가 상승에 큰 도움이 됐고요. 고용시장이 조금씩 느리긴 하지만 나아지고 있다는 낙관론도 증시 상승을 지지해줬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많이 안 좋았는데도 상승 마감을 하긴 했네요. 예, 지금 미 증시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0.11%, S&P 500 0.29%, 나스닥 지수가 강한 모습 보이면서 0.74% 상승한 2,317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 좀 강한 흐름으로 장 마감했는데요. 결국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1619.4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실업률이 생각보다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러한 흐름을 받으면서도 계속적인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의 상승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일중 흐름 차트인데요. 다우지수 1600선을 결국은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강한 흐름 이어져 나갔습니다. 결국 다우지수 계속적인 행보장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행보의 움직임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적인 이러한 흐름 이어져 나갈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과 함께 다우지수의 일중 흐름 차트인데요. 다우지수가 계속적인 강세장으로 이어져 나갈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업률이 안 좋게 나오는 모습이었지만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둔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시장에서의 모멘텀은 이러한 실적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고용지표는 별로 좋지 못했지만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되는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세가 지지가 됐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제 12월 고용지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죠.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비농업 부문의 고용, 즉 그러니까 취업자 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예상은 한 10,000명 정도 주는 것 아니었습니까? 전망이 많이 빗나간 것 같은데요. 결과를 좀 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지금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했던 12월 비농업 부분의 고용이 85,000명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1만 명 감소보다 큰 폭으로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우려감은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을 받으면서 계속적인 시장에서의 악재보다는 이 이후에 다시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커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 장 초반 실업률의 발표와 함께 시장은 급락으로 움직임이었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모습과 함께 실업률이 10.00%로 전달과 동일했던 모습, 그리고 작년 1분기 고용이 69만 1천 명 감소해서 4분기 고용이 월 평균 6만 9천 명 감소로 노동시장이 느리지만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시장에서의 기대감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계속적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의 초저금리 정책에 대한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상승 추세 기조는 이어져 나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도매 재고는 예상보다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예, 지금 11월 도매 재고는 예상 밖으로 1.5%,
증가로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기업들의 신뢰 회복으로 인해서 예상 밖의 증가세를 나타냈었는데요. 11월 도매 재고가 1.5% 상승한 3,862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됐었습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0.3% 감소보다 1.5% 증가로 큰 폭으로 상회를 하면서 2004년 이래 최대 상승률을 두 달 연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무게감은 더욱 실어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1월 도매 판매가 3.3% 증가하면서 2008년 이래 최대 상승률을 나타냈었고 그 이후 이러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나타내는 모습 속에서 12월 그리고 1월까지도 계속적인 강세장을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난해 말 이후에 제조업과 소비자 물가는 점점점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고용 부분이 좋지 못해서 말이죠. 미국 백악관 측에서는 2차 경기 부양안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소비자 신용이 또 10개월째 연속 감소세를 보였는데 역시나 고용 부분에 좋지 못한 것이 가계 입장에선 대출을 좀 꺼리게 만드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미국인 부채가 10개월 연속 감소했다는 소식도 좀 자세히 들어보죠. 예, 지금 11월 소비자 신용이 174억 9천만 달러 감소로 나타났었는데요. 10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사상 최대 폭우의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이것과 함께 신용카드 부채 또한 137억 달러 감소하면서 14개월째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실업률이 개선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이러한 소비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에서는 계속적인 지출을 감소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신용카드 부채가 137억 달러 감소를 했던 것은 은행에서도 계속적인 이러한 신용카드론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규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러한 모습과 함께 자동차 대출과 개인 대출, 학생 대출 등 금액이 많은 논 리볼빙 신용은 이제 38억 달러, 2.9% 감소한 1조 5,900억 달러로 집계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실업률 개선세가 소비 촉진과 같이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정적인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어쨌거나 고용시장 개선이 필수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신기하게도 뉴욕 증시가 12월 고용지표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간 단위로도 플러스 마감을 했는데 지표가 부진하니까 오히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연준에서 조기에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측면이 좀 강하게 인식이 된 모양인데요. 전문가들은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가 노동시장의 느린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나타냈었는데요. 지금 이제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험상으로 봤을 때 중대한 은행 시스템의 문제를 경험한 경제는 느린 속도로 회복됐다는 모습을 언급을 하면서 이러한 실업률이 개선세가 나타날 때까지 이러한 물가 상승 압력이 없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내놨었습니다. 또한 리치먼드 연은 총재 또한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매우 작다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이러한 시장에서의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적어지는 만큼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은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놨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금리 인상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의 억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실업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인플레이션 또한 강한 흐름이 이어져 가지 않는 만큼 계속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은 좀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내놨었습니다. 결국 금리 인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업률이 개선세로 전환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만큼 그 단기적인 출구 전략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큰 이슈들은 한번 살펴봤고요. 업종별 등락도 좀 챙겨보고 싶은데, 모건 스탠리라든가 골드만삭스 그리고 JP모건이 시티그룹의 일제히 투자 의견을 좀 하향 조정했다면서요? 예, 지금 시티그룹이 모건 스탠리 그리고 골드만삭스, JP모건에 대한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4분기 실적 전망을 낮춰잡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융주들이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2.22%, JP모건이 0.2%, 골드만삭스가 1.91%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은행주들의 약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올해 금융권의 채권 거래가 15에서 20%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치와 함께 2011년도 은행들의 수익이 당국의 규제 개혁 영향에 따른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지금 이러한 것들이 금융주의 발목을 잡는 모습 보이면서 약세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택배업체인 UPS 같은 경우에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4.86%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미 증시 상승에 가장 컸던 이유가 달러 약세 기조로 인한 에너지주와 원자주주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요. 쉐브론이 0.14%, 알코아가 2.47% 상승했었고 구글과 델, IBM 같은 기술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올해 첫 주를 상승세로 마쳤습니다. 12월 고용보고서 앞두고 사실상 그 금요일 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오전에 나왔던 그 장을 제외하고는 3일 연속 혼조세를 보였었는데 12월 고용보고서가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입니다. 이제는 4분기 실적을 볼 때잖아요. 예, 지금 같은 경우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실적 발표에 따른 움직임이 혼조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주요 지수의 일정부터 먼저 체크를 하시면 이번 주에 있는 1월 12일 날 화요일 날 무역 수지의 발표, 13일 날 베이지북의 발표, 그리고 14일 날 소매 판매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11월 기업 재고의 발표가 있습니다. 또한 15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와 산업 생산의 발표가 있는데요. 이런 주요 일정과 함께 실적 발표 또한 시장에서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11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일 새벽에 발표가 있는 알코아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14일 날 인텔, 15일 JP모건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결국 인텔과 JP모건, 알코아 같은 시가총액 상위군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제 슬슬 미국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4분기 실적 시즌, 어닝에 돌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적 변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앞서서 달러화가 고용지표가 좀 개선이 안 되면서 약세를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상품주 쪽은 분위기가 괜찮았겠네요. 예, 지금 이제 달러 약세 기조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계속 달라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달러 약세로 인한 유가는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배럴당 9센트 높아진 82.75달러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주 유가는 4.3% 높아져 4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용 감소 규모가 예상치를 상회한 영향으로 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지연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돼서 유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달러 약세 기조가 유가의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금값 또한 0.5% 상승하면서 온수당 1138.90달러에 마감을 했었고 또 이러한 흐름을 가장 이어져 나가면서 달러 약세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는 77.48에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한편 유럽도 뉴욕발 악재를 딛고 상승 마감을 했던데 유럽 쪽도 실업률이 나왔는데 결과가 그다지 좋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지금 유럽 같은 경우 11월 유로존 실업률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우려감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금융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유럽 쪽에서는 영국이 0.1%, 독일이 0.3%, 프랑스 0.5% 상승을 하면서 강보합권 내에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도이치뱅크와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 3.6%, 1.6%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금융주를 중심으로 한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유럽 증시에서의 금융주의 강세 움직임 보인 이후에 다시금 또 조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말 앞두고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 부진 속에 그래도 강보합 상승세로 소폭 오르면서 끝이 났는데요. 오늘 우리 장은 어떤 흐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동해종금증권 홍제지점 최일종 팀장 연결해 자세한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일종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좀 아쉽게도 1700까지는 닿지 못했는데 외국인들이 7일째 사준 것도 참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최근 우리 시장 보게 되면 외국인들 순매수로 인한 연초 랠리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지수가 1700포인트 부근에서 추가적으로 작년 고점을 돌파 시도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는 그 수급적으로 외국인들 순매수 확대라는 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그 이익 규모가 사상 최대 소식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게 되면은 고점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점. 또다시 불어오는 이제 금리 인상 통한 출구 전략 가능성 등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제 정상적인 주가 상승 흐름이 중요하지 기대 심리만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은 다소 힘들지 않겠나라는 이제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시장 핵심적인 중요한 변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 옵션 만기 영향력에 따르는 심리적인 정체 현상 극복, 이러한 부분이 중요한 변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울러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은 당분간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723포인트 돌파의 중요한 변수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있을 이제 미국 증시에서의 이제 정책적인 이제 정책 경제 지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변수를 이제 돌파 시도하려고 한다 이러면은 먼저 글로벌 핵심 이슈가 먼저 나타나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의 확실한 자신감 회복이라는 점입니다. 저번 주 이제 금통위 쪽에서 이제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제 전 세계 글로벌의 확실한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국내의 경기 회복이라든가 이제 기업들의 이익 회복, 이런 부분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만은 글로벌 입장에서 봤을 때의 회복 밑그림은 아직까지 이제 확실하게 그려지는 거는 없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외국계 증권사에서 이제 보는 시각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 경제를 바라보는 눈은 글로벌 입장에서 봤을 때 신흥시장의 급속한 회복이 선진시장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과 유럽의 경제 회복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와 국내 기업들의 보수적인 기업 이익의 평가 절하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다소 부진한 흐름이 증시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 시장 이러한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뭔가 모를 불안한 흐름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보고 1700선 돌파의 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글로벌 쪽에서의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과감하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보고 이번 주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14일 또 목요일 오늘 옵션 만기 변수가 있겠고 또 금리 인상의 압박도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느끼는 부분이다 말씀하셨는데 1700에 대한 일단 경계감과 또 매물벽 같은 것들을 다 감안해 봤을 때 오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거래량, 거래 대금 모두 늘면서 증권주가 또 유독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연초 랠리를 구가하고 있는 핵심적인 업종으로 봤을 때는 증권주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조선주와 중공업주 이러한 종목들이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작년의 기저효과에서 급속도로 회복을 했던 부분이 전기전자와 자동차, 철강 쪽이다라고 봤을 때 이번 한 해에는 어느 정도 그 작년에 상승 흐름을 이제 동조하지 못한 그러한 업종들의 강세, 특히 이제 기저효과에 의한 강세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이제 그 업종들이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연초 랠리에 동반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0년 장세 예상 전반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강했던 종목은 하락 조정, 그리고 약했던 종목은 충분히 기술적 반등 성격의 상승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연초 랠리를 갖다 분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종합지수가 1700포인트 부근에서 핵심 실적 우량업 주도 업종이었던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업종이 힘을 잃어가면서 비주류라고 할 수 있었던 이제 조선중공업, 증권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데 그동안 이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기술적 부분이기 때문에 연초 랠리를 생각한다 이러면 주가 지수의 급등 가능성은 제약시키고요. 전기전자의 하락 조정, 그리고 조선주와 중공업주, 증권주의 상승 흐름, 그러한 부분이 종합지수 상승을 상쇄시키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략 자체는 이러한 그 업종들, 핵심 업종들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되 저점 매수라는 개념은 어느 정도 좀 배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는 전기전자라든가 자동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점 매수를 권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업종들, 이제 중공업이라든가 조선주, 핵심 이제 강한 업종들로의 편성은 좀 유효하되
저점 매수가 가능한 전기전자라든가 철강, 자동차 운송 업종으로는 어느 정도 좀 불안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흐름 자체는 그 종합지수를 크게 상승시키지 못하는 선에서 이러한 핵심 테마가 되는 그러한 업종들로의 상승 부분, 그래서 전략 부분에 있어서의 접근 전략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참여 자체의 그 일수, 그러니까 날짜는 뭐 한 2, 3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봤을 때 테마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요. 기술적 부분과 이렇게 매치를 시켜봤을 때 핵심적인 이제 랠리 성격은 조금 배제를 시켜야겠다라는 게 이제 오늘 투자 전략입니다. 네, 결국 약했던 종목들, 좀 덜 올랐던 종목들의 기술적 반등 측면, 트레이딩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환율 하락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해도 주도주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던 IT 자동차주, 일단 지금 한 2, 3일 동안은 볼 종목들이, 볼 업종들이 아니다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언제쯤 다시금 주목받겠습니까? 일단 뭐 충분히 조정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그 실적 발표를 갖다 어느 정도 했던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더라도 80만 원대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조정을 보고 있다 이거죠. 21선이 어느 정도 이제 저가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웬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61선과 121선까지 내려오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선, 경기선이라고 할 수 있는 121선 부분에서의 적극적인 트레이딩 전략은 유효하되 21선과 61선 부분에서는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종목 하나는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있으시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뭐 대림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대림 수급적인 측면과 이제 재료적인 측면,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서의 그 강세, 이런 분석을 한번 초점을 맞추고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이 연 3일 연속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최근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기관들이 철저하게 매도하는 종목은 빠진다 이거죠. 외국인들의 그 순매수보다는 기관의 매도 쪽으로 이제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3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하방 경직성이라든가 상승 탄력은 확보가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재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아랍에 이은 추가적인 원자력 발전소 관련 수주 기대감이 현재 우리 증시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 생각해 봤을 때 두산그룹도 이제 상당히 원활하게 이제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습니다만은 대림산업도 어느 정도 건설 쪽 지방공사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참여가 된다 이거죠. 그런 부분 생각해 봤을 때 대림산업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이슈 부각으로 끝날 줄 알았던 차트가 이제 일단은 눌림목 조정을 보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흐름상으로 봤을 때 금요일 날 음봉이 나왔죠. 음봉이 나왔는데 밑꼬리가 상당히 좀 양호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양봉을 그려주는 그 상승 흐름이 나타난다 이러면 어느 정도의 그 9만 원선 안착이 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매수가는 이제 금요일 날 86,900원 종가 86,000원 정도 부근에서 어느 정도 분할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목표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좀 크게 보겠습니다. 12만 원까지 좀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12만 원 정도면은 1차 매도가를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선저가는 좀 짧게 좀 잡도록 하죠. 86,000원 정도 부근인데요. 86,000원 정도 부근이면은 어느 정도 21선 부근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멘텀이 희석화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점검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동양종금증권 홍대지점 최일종 팀장으로부터 오늘장 전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특별 사면을 받은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미국 라스베거스의 2010 국제 가전쇼, 즉 CES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2008년 4월 퇴진한 이후 첫 공개 석상인데요. 평소에 은둔형 총수 이미지가 강했던 이 전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거침없이 답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11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나흘간의 전시 일정을 마치고 폐막됐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소니 등 글로벌 TV 빅3 메이커가 3D TV 등을 포함해 올해 TV 전략을 공개하며 치열한 각축전을 예고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중심 도시를 목표로 했던 세종시 건설계획 원안을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세종시 플랜을 공개합니다. 또 이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에 충청 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네, 드디어 이제서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잇따라 낮추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말 기업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5%포인트 내린 데 이어서 우리은행과 외환은행도 1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붙는 가산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보죠. 오늘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소식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얘기 좀 들어보죠. 회장직 사임한 지 한 20개월 정도 만에 첫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그 장소가 CES 2012 이제 막 폐막된 미국 라스베이거스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요.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2008년 4월입니다. 당시 이제 회장직 사임을 발표하면서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그로부터 20개월여가 흐른 올 1월이거든요. 네. 미국 라스베가스 CES 행사장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현장에 있긴 있었는데요. 당초 이 전 회장은 라스베이거스에서 IOC 의원과 만나는 장면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IOC 의원들이 부담감을 느낀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전 회장이 직접 CES 행사가 열리는 삼성전자 부스를 찾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눈길을 끄는 것은 이 전 회장의 삼성전자 부스 방문에 부인인 홍날 씨를 비롯해 자녀와 사위 등 네, 그러네요. 전 가족이 다 참석한 게 특징이었는데요. 또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부스뿐 아니라 일본, 중국 해외 경쟁업체 부스도 방문하면서 경영진에게 제품의 개선 사항들을 주문했거든요. 네. 또 이와 별개로 기자단과 이제 간단한 질의응답을 가지면서 발언을 했는데요. 눈길을 끄는 것은 이 전 회장이 부스를 돌면서 제품에 대해서 일일이 다 평가를 했다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LED TV에 대해서는 TV 테두리의 안전성을 높여라 이런 말을 했고요. 또 프린터는 작고 가벼우면서 성능이 좋아한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네. 또 소니 현장 부스 방문을 했는데요. 소니 부스에서는 3D 안경을 직접 써보고 3D 안경은 쓰기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일본 업체와 중국 업체 경쟁 업체를 쭉 돌아보고 나서요. 일본 업체와 중국 업체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거든요. 아마도 제품에 대해서 이 전 회장이 일일이 열거한 것은 사면 복권 뒤에 대주주로서 삼성에 더 강력한 영향을 행사할 거다 이런 것을 좀 의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부스를 돌아본 뒤에 기자단과 간단한 질의응답을 가졌는데요. 간단한 질의응답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눈에 띄는 게 삼성전자 신수종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 전 회장은 아직 멀었다. 잘못하다가는 구멍가게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표현을 했고요. 또 한국 경제와 사회에 대한 조언도 질의를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는 각 분야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자기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해야지만 21세기를 견뎌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핫 이슈인 평창 올림픽 동계 유치에 대해서는 국민 정부 모두 열심히 뛰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일단 사면된 뒤에 대주주로서 삼성그룹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보인다라고 제품에 대해서 이제 일일이 언급한 부분에 대한 해석을 곁들여 주셨는데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경영 복귀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지 그것이 가장 궁금한데요. 예, 그렇죠. 사면 복권의 아마 최대 관심은 경영 복귀일 텐데요. 네. 이렇다 보니까 경영 복귀에 대해서도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경영 복귀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서요. 이 전 회장은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재용 전무 등 자녀들의 경영 능력에 대한 질문도 했는데요. 경영 능력에 대한 질문에서는 아직 배워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언제 복귀하고 또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는 똑부러진 답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네. 본인이 이제 경영 복귀에 대해서 아직 멀었다. 또 반면에 이제 자녀 경영 능력에 대해서는 아직 배워야 한다 이런 표현을 한 거 볼 때 경영권 승계가 당장 이루어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이루어질 것 같고요. 아울러 이 전 회장이 복귀하고 그런 다음 이제 경영권 승계를 받는 네. 그런 절차를 암시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 이전 회장이 본인 스스로가 그 경영권 복귀를 그 어느 정도 시사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건희 전 회장이 특별 사면한 이후 첫 공식적인 나들이를 했던 장소였죠.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 2010이 드디어 10일 주말에 나흘간의 일정을 뒤로한 채 폐막을 했습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우리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국내 업체들의 올해 TV 전략도 공개가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삼성과 LG전자가 뭐 CES 전시회 현장에서 그 올해 TV 사업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그 현재 그 3D TV가 이슈로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다 보니까 뭐 3D TV에서도 그 주도권을 쥐게 여러 전략을 시행하고요. 또 그 아울러 그 강력한 드라이브를 통해서 그 TV 하면은 그 한국산 TV라는 인식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전략인데요. 네. 일단은 그 삼성전자의 그 올해 그 TV 전략을 보면요. 총괄적인 목표는 3D TV 등 그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1위 유지가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1위인데 그 1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세부적으로 보면은 올해 그 평판 TV를 그 3,900만 대 판매하고요. 또 그 두께 그 7mm의 그 3D LED TV를 올 3월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덧붙여 그 일반 LED TV의 경우 그 TV 두께를 더 슬림한다는 계획이고요. 또 그 콘텐츠 확보를 위해서 뭐 10여 개 해외 업체와 제휴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이와 반면에 LG전자는 현재 그 수량에서는 글로벌 1위, 그 금액에서는 글로벌 3위인데요. 네. 그 올해는 그 수량과 금액 면에서 그 소니를 꺾고 그 확실한 글로벌 2위를 부상한다. 이런 그 전략을 세웠는데요. 그 평판 TV 판매 목표는 2,900만 대를 정했고요. 또 스마트 TV 등 그 차세대 TV 개발을 해서 R&D를 본격화한다. 이런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네, 지금 뭐 얘기로만 들어보면은 삼성이 이제 TV 부문에서 확실한 글로벌 1위, LG전자가 확실한 글로벌 2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이와 함께 이제 경쟁하는 소니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적을 알아야 또 나라 알잖아요. 소니 계획은 어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 이번 그 CES 그 2010년 전시에서는요, 그 3대가 그 삼성, LG, 소니 예. 이 3인의 그 행동에 모든 그 언론의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그 소니의 경우도 지적하신 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걸 네. 공식적으로 했는데요. CES 현장에서 그 하워드 스트링 회장이 직접 나왔거든요. 그 하워드 스트링 회장이 직접 나와서 뭐 3D TV 그 전 밸류 체인저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데요. 네. 3D TV 가치 사슬에서 그 전문성을 가진 곳은 소니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삼성과 LG는 그 3D TV에서 상대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는데요. 그 한마디로 그 평판 TV에서는 삼성한테 지고요. LG한테도 자리를 뺏길 위치에 놓였다 보니까 3D TV만큼은 이제 소니가 확실한 1등이 되겠다 이런 네. 그 자신감을 표현했는데요. 한마디로 뭐 삼성과 LG를 상대로 그 3D TV 전쟁을 소니가 공식적으로 이제 선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에 일환으로 그 소니는 그 소니 피처스 스튜디오에요. 그 3D TV 기술센터를 오픈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미국 그 회사하고 합작해서 미국 내 그 3D TV 네트워크 또 건립한다는 계획이거든요. 네. 여하튼 그 올해 그 글로벌 TV 시장을 놓고 우리나라의 그 삼성과 LG전자 그리고 일본의 소니 등 글로벌 빅3 메이커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 덧붙여 이제 중국의 하이얼이라든지 하이센스 네. 이런 업체가 어느 정도 부상할지가 올해 그 가전 시장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10시쯤 세종시 수정안을 공식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 이후에 직접 세종시까지 방문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드디어 그 오랜 기간 끌었던 그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되는데요. 이미 언론 보도들을 통해 그 상당 부분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주요 내용을 보면은 그 행정부처 구부 이청의 이전을 원하는 백지하고요. 뭐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그 바꾼다는 건데요. 뭐 이미 뭐 삼성, SK, 하나, 웅진 등 이런 네. 그 세종시로 옮겨갈 기업 명단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오늘 발표할 수정안에는 그 옮겨갈 기업 명단의 그 세부 내용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아울러 그 세종시에 옮겨갈 기업의 인센티브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눈길을 끄는 것은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세종시 수정안 발표 직후 이제 입장을 직접 표명하고요. 그 세종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세종시 수정안이 오늘 오전 10시쯤에 공개가 되고 또 이곳으로 옮길 기업 명단도 사실상 거의 윤곽이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 각종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소갈이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세종시 수정안 발표가 오히려 어떤 갈등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좀 반발이 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동시에 정치권에서도 반대 여론이 여전한데요. 이런 가운데 재계의 소갈이는 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강력히 드라이브를 거니까 기업들도 세종시전을 검토하고 있지만요. 네. 자칫 커다란 투자 실패로 이어지지 않을까 잔뜩 우려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 이면에는 세종시법 수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점칠 수 없다. 이런 네.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종시법 수정안이 마련돼도 현재 여야 대치 사항이나 여러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네.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모르고요. 또 최악에는 국회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반면 이제 기업은 또 계속 투자를 해야 하는데 국회 통과가 지연되거나 만약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이렇다 보니까 기업의 어떤 자발적 의사보다는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떠밀려 세종시전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불확실성의 남부를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이런 제반 사항을 감안해 볼 때 세종시 수정안 발표가 갈등을 봉합하는 게 아니고요. 예. 또 다른 이제 갈등의 장을 연출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정우창 국무총리가 이제 오늘 오전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 이후에 대전을 찾아서 공식적인 설득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하는데요. 좀 지역 정치권들의 강한 반발과 또한 마찰이 지금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금융권 소식 보죠. 연초에 은행들이 잇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려서 좀 여러 가지 불매 소리를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금리를 잇따라 내리고 있다면서요. 어떤 연유에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업은행이 먼저 선수를 쳤는데요. 기업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면서 그 바람이 이제 주요 은행들로 번지고 있는데요. 네. 금융권에 따르면은 우리은행은 11일부터요.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산정 시 추가로 붙이는 가산금리가 있는데요. 가산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대출금리는 지난주 연 5.58에서 6.50에서요. 연 5.38에서 6.30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또 우리은행도 CD 연동형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춘다고 발표했거든요. 네. 또 외환은행도 1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좀 낮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은행들이 잇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내리는 것은 연초부터 기습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요. 아마도 감독 당국이 이에 대해서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은행들이 금리를 이제 경쟁적으로 좀 낮추고 있는데요. 현재 은행연합회는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름은 다음 달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택담보 기준 금리 적용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인 CD금리보다도 여기에 붙는 가산금리가 사실은 더 많이 붙어서 은행들이 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일단은 지금 또 내려진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늦게나마 드는군요. 자, 끝으로 이번 주 일정 들어보고 싶은데 오늘 일정은 아까도 잠깐 예고를 해 주셨었죠? 네, 그렇죠. 이번 주 주요 일정 중에서는 아마도 오늘 발표하는 세종시 수정안 발표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확정치 발표 등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이죠. 11일에는 정운창 국무총리가 세종시 민간합동위원회 구체 회의를 갖고요. 세종시 수정안을 최종 확정하는 오전 10시 발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안 발표는 또 다른 갈등의 고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또 11일에는 한국은행의 신년 업무 보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날인 12일에는 기획재정부가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열고요. 동절기 물가 여건 점검 및 대응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 14일에는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에 대한 확정치를 공개하는데요. 이에 앞서서 삼성전자는 지난 7일 잠정 집계에서요. 올해 연간으로 매출이 136조 원, 영업이익은 10조 9,200억 올릴 거라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 세부 확정치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세종시 수정안 발표부터 또 목요일 삼성전자 4분기 실적 확정치까지 이번 주에도 국내 일정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 해봤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가 2010년 올해 첫 주를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말에 나온 뉴욕 증시만 보더라도 고용 지표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보합으로 끝이 났는데요. 다우가 0.1% 올라서 1618을 기록했고 나스닥도 0.7%나 무려 올려서 2317일로 장이 끝났습니다. 미국의 12월 취업자 수는 비농업 부문의 경우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었는데요. 예상은 한 10,000명 정도만 줄겠거니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85,000명이 감소하는 좋지 못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미국의 실업률은 예상을 했던 대로 또 컨센서스대로 10% 정도로 전달과 동일한 모습이었는데요. 유로존의 실업률은 오히려 0.01%포인트 정도 또 상승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유럽과 뉴욕 모두 고용지표가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보합세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때문에 지표가 좋지 못해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고요. 상품 쪽은 좀 강세로 끝이 난 것 같은데 고용 사정이 그래도 늦게나마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낙관론 속에서 고용 지표가 일단 좋지 못했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를 빨리 올리진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번 주 또 첫 거래일을 맞게 되는데 말이죠. 뉴욕은 고용 지표를 딛고도 강보합으로 끝났는데요. 우리 증시 이번 주 내 혹은 오늘 내 1700 터치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